일단은 그러면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례 그리고 기초 GS 맡게 된 남솔리 변리사고요. 저는 이제 특허법 답안지 작성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4시로 붙었는데, 저까지 오지 마시고 더 빨리 붙으시고,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오래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기득 3시가 될 때마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모자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막 교수님도 막 찾아가고, 그 이전에 1등 합격자들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좀 갖췄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식화를 시켜서 만든 게 이 답안 작성법이고, 저는 실제로 이 답안 작성법을 적용하고 모든 3법이 다 올라갔어요. 점수가 30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답안 작성법을 조금씩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다가 40대에는 이제 모든 답안, 민소 특허 상표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점씩, 3, 4점씩 올라갔어요. 비슷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적으로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답안 작성법이 그래도 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전에 좀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게, 저 때는 이제 특강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이제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하시는 거니까 요걸 적용했더니 제가 모든 법에서 다 마찬가지로 한 150명 중에 10등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식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같은 학교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 굉장히 눈에 띄는구나, 그 교수님들이 읽기 쉽구나라는 거를 그때 조금 자신감을 얻게 됐고, 시험 결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을 그때는 이제 제가 56회니까 56회 때가 이제 3법으로 붙은 지 딱 2년차 됐던 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대해서 딱히 사람들이 그 점수를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선택이 있었고, 그냥 민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설파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지금 5년 차거든요. 5년 차 동안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점수들이 이제 많이 좋았어요. 작년 기준으로도 60점 이상 초고득점자도 몇 분 나왔고, 55점 이상도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이 방법론 자체가 잘 적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장점으로서는 특허법뿐만 아니고 민소랑 상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잡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떤 걸 적용할 때. 그래서 단순하게 적용하고, 설사 이 방법이 뭐 조금의 어떤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답안 작성법을 이제 보기 전에 먼저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게 어쨌든 저희는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논술형 시험의 특징, 이 글쓰기란 말이에요. 글 쓰는 건 글쓰기인데,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이 글쓰기의 독자를 알아야 돼요. 누가 이 글을 보는가? 독자는 누구죠? 독자는 채점자예요. 채점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법을 아는 사람이 채점자인 거고요. 채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순위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누가 잘 썼나?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점수를 부여하겠다. 결국에는 이 답안지 간에 좋은 답안, 나쁜 답안을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구분 기준은 이 문제와 답안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구분 기준을 보시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죠? 사실관계를 줍니다. 사실관계를 주고서 결국에는 요약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너가 제시하라라는 거예요. 해결 방안 제시인데, 이거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있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대라라는 거예요. 이게 법학적 글쓰기라는 거거든요.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너의 주장, 즉 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뭐다?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명확한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명확한지예요. 자, 그럼 해결 방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이 근거에 부합하는지 라는 거가 이제 해결 방안인 거잖아요. 이 근거를 이용해서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집어넣어서 그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결론을 뽑아냈을 때 그걸 우리는 해결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결 방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안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라는 거는 결국에 법이니까, 특허법이니까 조문과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안의 어떤 형식이라는 거는 그 이제 강사마다 다르고 이제 모든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달라요. 누군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요 조문 판례, 요 사안포섭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답안 작성법이라고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강사마다 답안 작성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고, 제 스타일은 이제 이런 조문 판례나 사안포섭 같은 거를 논점별로 묶어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논점별로 대목차를 잡아서 그 대목차 아래에서 관련한 근거들 제시하면서 사안포섭을 대목차 아래에서 끝내고, 그다음 이제 논점은 그다음 조문 판례 쓰고 판례 사안포섭하고, 그러고서 이제 끝내고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사안 해결까지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에다가 관련한 조문 판례, 논점 관련한 거 쫙 쓴 다음에 뒤에 그냥 사안포섭 한 번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다 해봤더니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쓰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내가 읽었을 때, 내가 채점해봤을 때 가장 눈에 가시성이 좋더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2차 시험의 특수성 관련해서는 결국 이해, 암기하고 글쓰기인 건데, 그리고 가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러한 순서로, 이런 논리적 순서로 쓰는 거는 어떤 형식이든지, 뭐 논문이든지, 아니면은 답안지라든지 다 똑같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시간과 분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이거 알지만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시간과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뭘 빼야 될지 고민하다가 시간 이제 많이 지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요 조문 판례 사안포섭을 어떤 형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형식을 먼저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형식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배점이 6점일 때, 10점일 때, 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줄일 건지, 어떻게 늘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분량으로 이제 논리성을 갖춘 글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 목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 해당 사실관계에서 가장 좋은 근거를 대서 가장 적절한 사안포섭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적 글쓰기라는 거는 결국에, 자, 이슈는 이제 문제점이고요. 관련한 근거, 조문이라든지 판례가 있을 거고, 그다음 적용, 이게 사안포섭 부분이고, 그다음 콘클루전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법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문제 소재에다가 쓰고, 문제 소재로 시작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법조문 쓴 다음에 판례가 있는 거에 판례를 쓰고, 그 다음 주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서론과 결론과 그 사이에 이제 본론이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조로서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논점에서는 소서론, 소본론, 소결론이라는 걸 통해서 마찬가지 3단 구조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글을 쓰시든 간에 이 3단 구조가 있다는 거는 명심해 주시고 이걸 기본으로 삼고 다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6점짜리를 써야 되는데 4점 분량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서론과 본론을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 부분을 이제 2단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합치더라도 이 서론 부분과 본론의 내용이 짤막하게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 조절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형식 아래에서 그 내용의 어떤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시는 거고 형식은 앞으로는 이제 통일을 시킬 겁니다. 형식을 통일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각각의 문제마다 뭔가 목차가 달라지고 각각의 문제마다 이런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그럼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럼 시작부터 이제 목차부터 잡기 시작하면은 그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민소, 특허, 상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각각의 법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민소는 문제가 학설이 잘 나와요. 학설이 대부분의 논점을 커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학판검사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점, 학설, 판례, 그리고 문학판, 그리고 검토, 그리고 사안까지 이렇게 5단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논점이 이렇게 5단 구조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학설이 중요도가 훨씬 낮아요. 민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단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단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부분과 학설 부분이 좀 약해지고요. 왜냐면은 대립되는 게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조문이나 이런 것들로 좀 개요적인 부분으로 채워서 서론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다음 본론 부분이 이제 판례나 이런 근거가 되는 정확한 뭐 조문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에다 넣어서 결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민소와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에 구조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는 있지만 순서나 그 형식은 다 똑같아요. 민소도 문학판검사로 갈 뿐 사안포선까지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민소에서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5단 구조로 가니까 이 사안 부분을 마찬가지로 원래 3단에서 써야 되는 내용만큼 더 써야 되는데 5단으로 가니까 이걸 줄여버려요. 사안포섭을. 그래서 정말 결론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없는 내용 없이 그냥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민소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지금 안 썼잖아요. 민소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특허랑 거의 비슷한데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구조는 또 거의 똑같지만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훨씬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보다. 사안포섭이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유사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판단하는데 필요한 그 글자 수가 더 많아요. 특허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안포섭이 특허랑 구조는 똑같지만 거의 한 50% 정도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구조는 다 똑같이 가되 그 목차를 이제 논점 위주로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보기 쉽지 않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특허법으로의 어떤 이러한 구조를 법적 글쓰기를 적용하자면 첫 번째로는 민사소송법이랑 형식 자체는 다 동일하고 문학판검사 쓰는 경우에만 민소에서는 그것만 더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논리성을 강조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논리적 흐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흐름이 뭐 좋다 나쁘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에 물어보는 거를
잘 쓰면은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 보여요. 대부분의 논리적 흐름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물어보는 걸 안 쓰고 별 이상한 거 막 쓰다가 관련해서 뭔가 생각나는 거 쓰다가 갑자기 확 선회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딴 얘기하다 이 얘기하니까 논리적인 뭔가 연결이 안 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만 쓰면은 논리적으로 보여요. 즉 목차를 그냥 물어보는 걸로 잡으면 누가 봐도 그냥 논리적으로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차 잡을 때 목차를 통해서 이런 논리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특허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은 학문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 부분 외에는 내용적으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중요한데 판례에서의 어떤 판례를 근거로 삼으려면 적어도 대법원 판례 정도는 돼야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허 외에도 뭐 디자인보호법이나 성표법에서의 판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조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판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판례가 있다고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판례가 있다고 쓰시면 되는 거고, 막 굳이 막 특허법원 판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법원만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셨다는 거는 이미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특허법원과 관련 특수한 그 논점들은 아셨을 텐데 그 논점이 아니라는 거고, 근데 거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판례는 있는 것 같은데 조문에서 다루지 않은 그레이 영역이어서 판례는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안 난다. 그러면 특정 기준을 여러분이 만들으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아니면은 외울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는 이상적으로는 3주에서 4주 정도 요약하면 좋은데 요즘 판례들이 좀 길게 나오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게는 5-6줄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키워드만 써도. 이거는 이제 유동적으로 여러분이 조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판결 요지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판결 요지 쓰시고 괜히 이제 검토 이런 걸 통해서 판결 이후에 해당한 내용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요지가 근거가 되는 거고 사실관계 판결 요지에 잘 집어넣으면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 요지만 키워드를 이용해서 잘 맞으면 생각 이상으로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설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지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학설은 정말 중요한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때 1학설과 2학설로 갔을 때 결론이 아예 반대가 된다? 그럼 정말 중요한 학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특허법에서는 한 2-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설들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례가 대립되는 경우에만 저는 소개 형식으로 적는 것을 선호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요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배점이 작게 나와서 문학판검사로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점이 충분히 나오고 학설이 확실히 존재하고 어떤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게 있으면은 문학판검사로 민소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이 대립이 없는데 검토를 갑자기 쓴다, 판례를 쓰고 검토를 쓴다, 이런 형식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낭비예요. 검토 쓰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판례에 대한 정말 나만의 검토,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대부분 판례를 한 번 더 쓴다. 예를 들어서 판결 이후에 해당한 내용을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결 요지면 끝날 내용을 지금 2배로 늘려서 그냥 쓰는 거에 불과하고 검토에 어떤 점수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채점할 때도 다 보이거든요. 그냥 판례 2번 썼구나. 판례 4줄이면 끝날 거를 8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4줄과 8줄의 차이는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 제대로 이제 4줄을 다 썼으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물론 뭐 0.5점의 어떤 점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심의 점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쓰면은 사안을 거의 안 씁니다. 사안 6줄 쓸 걸 2줄 쓰고 끝내버려요. 왜? 검토에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시간에. 그러면은 0.5점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2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는 검토 안 쓰고 판례만으로 끝난다 그러면 판례 쓰고 판례에 대한 사안 포섭,
해주시되 사안포섭을 두텁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포섭 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서 결국에는 이 주장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사안포섭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제발 잘 쓰세요라고 하고 채점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왜 근거가 뭔지 이런 거 제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사실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실 거잖아요. 전문가가 되시면은 각기 다른 막 상황에서 법은 정해져 있고 판례도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관계가 막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을 키우고자 이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사실관계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냥 결론만 나열하거나 할 거면은 여러분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포섭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채점할 때도 보면은 이 사안포섭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장만 있다라는 거는 그냥 결론만 있어요. 결론만 있는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사실관계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볼 거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동차인데 붙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답안 채점하면서. 그런 분들은 지식적으로는 되게 판례 암기도 잘 안 돼 있고 키워드도 뭐 잘 모르고 하지만 결론은 대충 알아요. 1차의 지식이 있으니까 결론 대충 아는데 그 사이를 자신의 생각으로 잘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 기득 이상의 어떤 지식이 갖추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그분도 똑같이 어려워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붙습니다. 제가 이제 붙으실 것 같아요. 동차인데 지식은 뭐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험상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라는 능력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춰지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10대, 20대부터 글 쓰는 거 좀 좋아하시고 아니면 그런 어떤 기본이 갖춰지셔가지고 그냥 던져줘도 자신의 생각 쓰는 거에 좀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행히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형식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갖추셔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형식과 이런 부분들이고 이거 사안포섭을 어떻게 할지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제 목표는 이거예요.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과목도 들으시고 실전 GS 넘어가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클리닉이라는 수업을 해요.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그때 이제 한 4번 정도 이제 하면서 문제 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상담 형식으로 이제 20-30분씩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4번 상담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딱 가지고 오시면은 다 엉망이죠. 안 배우셨으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두 번째는 조금 개선이 되어 옵니다. 목차라도 이제 바꿔서 와요. 그 다음에 사안포섭 같은 거 이제 또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완성이 되고 옵니다. 마지막에는 한 90% 완성이 돼서 와요. 판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바뀌니까 사실관계 바뀌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쓴 답안과 마지막에 쓴 답안을 딱 본인이 비교하면 본인이 그 차이를 확실히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다르구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4번 만에 개선이 가능한 스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스킬을 갖추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 보면서 그걸 계속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 수업만 들을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박형준 변리사님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변리사님 수업도 들어야 되잖아요.
같은 이제 GS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문제 형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형식을 갖추려고 해보세요. GS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GS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뭐 1등 할 때도 있었어요. 대형학에서 1등 할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서 노는 경우도 많았고 중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결과 까보면 제가 상위권이에요. 거기서 1등 하던 사람들 다 막 중위권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의 어떤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듣고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봤을 때 아 이게 좋은 답안이구나, 이게 잘 익히기 쉬운 답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걸 끝까지 밀고 가셔야 돼요. 중간에 막 흔들려가지고 다른 스타일 또 막 도입하고 하다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확신을 가지는 거는 본인이에요. 본인이 보고서 아 이런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순발력적인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엔 시간은 어떤 경우에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항상 어떤 10점짜리 문제를 풀었을 때 아 이게 5점짜리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뭘 뺄까, 이런 고민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결국에 일부를 이제 축약하거나 잘라낼 때 어떻게 잘라낼지를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셔야 순간적으로 빠르게 잘라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사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그냥 다 줄여버리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례 네 줄 쓸 거, 앞에 조문 같은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 세 줄 쓸 거를 한 줄, 두 줄 이렇게 쓴 다음에 사안은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저는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의취지 같은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삭제할 것을 이제 고려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반복력적인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아 내가 이제 썼을 때 어떻게 하면은 채점자가 가장 좋게 볼까,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남이 그냥 말해주는 거 듣는 거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특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은 논점 가지고 제 친구랑 얘기해봤어요. 친구랑 얘기했더니 너 썼어? 나 썼어. 나 안 썼어? 난 썼어. 근데 까봤는데 내 점수가 더 낮아.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듣고서 만약에 친구랑 같이 가서 답안지를 까봤어요. 까보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난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미화돼서 썼는데 이 내용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을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썼지만 사안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를 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내 주장, 내 근거가 제대로 들어가 있나, 사안 포섭이 잘 돼 있나를 가지고 점수가 갈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논점이 틀려도 결론을 다르게 내도 점수에는 의외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고,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채점을 할 때 결론이 아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편견 없이 쓰신 거예요. 그분은 모르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최대한 아는 거 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은 결국에 그 사이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갔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점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가요.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자기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3년이 걸린 겁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기득 때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GS만 외우고 GS에 있는 논점 외우고 거기에 있는 내용 외우고 판례 외우고 이러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것도 잘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택으로 이제 붙는 해여가지고 회로가 엄청 낮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회로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가지고 나름 아깝게 떨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냥 특사항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 받았으면 충분히 붙을 수 있었는데 그냥 회로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모두가 신경 안 쓰고 있었다. 그냥 판례 쓰고 결론 쓰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천병이 항상 백화점식 답안 지향하세요. 근거 좀 사실관계를 잘 쓰세요. 잘 보세요. 이런 내용 피드백이 항상 나왔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만의 생각을 보여줘야지만 등수가 이제 200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많이들 사안포 수업의 중요성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도 붙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전 한 2년 전까지는 좀 꿀을 빨았어요. 이런 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해도 막 점수가 쭉쭉쭉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다들 어쨌든 사안포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기본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